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포항 앞바다에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가치가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밝힌 매장 확률을 외국 사례와 비교하고 시추 가능성과 경제적 효과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구 광물 자원의 3분의 1이 묻혀 있는 젊은 대륙 아프리카의 48개 나라 대표가 서울에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를 앞두고 연쇄 양자회담을 열기도 했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윤 대통령은 동해, 정확하게는 포항 영일만 부근의 심해에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3일 발표했습니다. 세계적 전문업체가 내년 상반기 안에 보다 구체적인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는 말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금년 말에 첫 번째 시추공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네, 포항 영일만 근처에서 석유가 나왔다. 이 낭보는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인 1976년에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유명해진 게 바로 칠광구인데요. 이번에 막대한 석유와 가스의 매장 가능성이 크다는 곳, 칠광구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칠광구와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 브리핑 1호를 통해서 갑작스럽고도 또 놀랄만한 아주 낭보를 전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포항 앞바다 쪽에 8광구 그리고 6-1광구의 북부 또 중동부 이렇게 세 구역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 표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여기에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죠. 최대 140억 배럴 정도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이걸 이제 양으로 보자면 석유로는 전 국민이 4년을 쓸 수 있고 네. 천연가스로 보자면 29년을 사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 매장되어 네.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안의 중요성을 아마 생각해서 직접 대통령께서 브리핑을 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포항 영일만 앞바다 깊이로는 1km 정도, 그러니까 심해로 분류가 되는 곳이고요. 네. 이 산자부에서 경제성을 평가하는 것이 이제 확정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2027년이나 8년 정도부터 시추가 들어가서 35년경에는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뭐 경제성 여부 등도 파악을 해야 되겠죠. 매장량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이제 과연 시추해내는 모든 전 과정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국민이 4년 동안 소비할 수 있는 석유 또 천연가스로는 29년치가 매장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세계 정상급의 심해 평가 기업이 있습니다. 미국의 액트지오라는 이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심층 분석을 의뢰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아마 했던 모양입니다. 그 결과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네. 이와 같은 발표가 어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포항 영일만은 과거 독도가 발견될 때 원래 독도는 리앙쿠르 암초라 그래가지고 포경선, 외국 포경선이 발견한 그런 섬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고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명도 고래란 이름. 그래서 대왕고래라고 이름이 아주 굵직하죠. 이렇게 명명이 됐습니다. 140억 배럴, 이게 정말 어느 정도 되는지 가치 환산이 좀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엄청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인데 방금 전에
박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고래의 꿈입니다. 비밀 프로젝트 명의 대왕고래, 고래 이 140억 배럴. 그러니까 우리가 이 140억 배럴이 어느 정도 규모는 또 규모겠지만은 일단은 이 금액적으로 환산을 해보면 140억 배럴이면 지금 현재 이 유가로 1조 4천억 달러입니다. 달러예요. 달러입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의 5배 또는 그 이상도 되겠죠. 네. 그러니까 21세기 최대 이제 심해 유전 아까 김현주 박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심해라는 것은 이 수심 1km, 1000m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죠. 심해 유전이 지금 현재 21세기 최대 유전이 가야나의 스타브럭 이것인데 이 매장량이 110억 배럴입니다. 빠삐용 영화의 무대가 저 가이아나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네. 우리 뭐 기아나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산업자원부에서는 매장 예상 자원이 천연가스가 4분의 3 정도 75%, 그다음에 원유가 석유가 25% 정도 있는데 가스도 사실 원유예요. 그렇죠. 네. 말씀하셨던 대로 원료가 되니까요. 정부는 석유공사의 분석을 빌어서 가스공사 수입 물량을 대체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일부는 수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고래의 꿈, 산유국의 꿈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코미디가 생각나네요. 고래? 고래? 네, 그렇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덕근 산자부 장관이 한 방송에 출연해 시추 성공 확률은 20%가량이라고 했습니다. 자, 20%면 듣는 분들에 따라서는 에게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죠. 네, 20%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성공을 점쳐볼 수 있는 그런 그 비율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100%를 기준으로 해서 20%면 그거 갖고 도전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기존의 다른 그 탐사 광구들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무척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네. 한 공을 시추하는데 비용이 자그마치 1,000억 원이 들어간다 그래요. 한 개가. 그러니까 심해를 이제 뚫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제 이거를 차례차례 순차적으로 5공 정도를 뚫으면서 가능성을 타진해 본다고 하는 것이죠. 기본이 5천억 넘게 듭니다. 그렇습니다. 최남호 산자부 2처관은 또 어제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5번 시추를 시도하게 되면 상당히 가능성이 높게 지금 그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자신 있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안덕근 장관이 이야기한 것으로 보기에도 확률 5% 정도를 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방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가이아나의 스타브록 광구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존하는 그 심해가스 광구 중에 가장 큰 규모라고 하는데 그렇죠. 여기의 경우는 7%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애게였죠. 그러니까 7%에 비교해 보면 20%라는 것은 거의 3배 가까운 그렇죠. 확률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의 성공 확률을 우리가 좀 기대해봐도 좋은 그런 규모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꿈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포항과 울산 근해에서 석유를 찾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딴 중동전으로 야기된 유류 파동, 영어로 오일 쇼크라고 하죠. 그게 1차, 2차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오일 쇼크에도 여전히 국민들이 전기 등을 마구 물 쓰듯이 그때는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런 쓰는 상황에서 캠페인까지 나왔었죠. 당시의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의 일반 사회에서도 아직도 낭비가 많습니다. 다방이나 음식점에서는 아주 창문을 없애버리고 밝은 것을 외면하고 어두컴컴해야 꼭 분위기가 좋은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직장에서도 문제는 있습니다. 사무실 창문을 가리고 대낮에 전기를 켠 채로 모두 이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거리의 가로등도 두 등 끄고 한 등 켜는 운동이 지켜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백화점이나 상가에 전구를 켜 장식하는 일 등은 삼가야 되겠죠. 지금의 60대 전후, 70대 분들은 아련한 추억입니다. 특히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대륙붕을 탐사하는데 그야말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온 나라의 과학과 기술 역량이 총동원되던 당시의 모습 영상으로 역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해저 광물 자원을 탐사하는 조사 비행 계획이 드디어 착수되었습니다. 지난날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서해와 제주도 남방 해역의 대륙북 밑에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있을 가능성이 짙다고 알려져 왔는데 그 실제 상황을 밝히려는 것이 이번 탐사의 목적입니다. 탐사용 비행기에는 자동 마그네틱 테이프 기록 장치와 다목적 분광 사진기, 적외 방사선 온도계, 자동 비행기 위치계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 자력 탐사 지역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동경 129도, 북위 33도 지점에서 동경 123도, 북위 39도 방향으로 그림과 같이 연안을 따라 조사할 것이며 또 대응 좌표에 따라 이와 같이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네, 1976년 1월이었습니다. 신정이 얼마 지나지 않은 그 시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 영일만 부근에서 석유가 나왔다 이렇게 발표해서 온 국민이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좀 허망했죠. 왜 그랬습니까? 실제로는 원유가 아닌 것으로 이제 판명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이제 1975년 말 1976년인데 제가 이제 7살 때인데 방금 전에 박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에 워낙 어려울 때였습니다. 오일 쇼크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아버지께서 왜 그토록 전기불을 끄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이 그렇죠. 새록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영일만 1475km 지하에서 1475m 지하에서 금은 액체가 나왔다. 1475km 지점을 지난 시추공 한 곳에서 이제 금은 액체가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유 발견 이렇게 해서 이제 76년 1월 달에 발표를 했고 불도 붙였습니다. 그 기억나실걸요? 불이 붙었어요. 그렇죠. 불이 붙었어요. 저는 기억납니다. 왜 불이 붙었냐 하면 이것도 원유의 일종인 경유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민간 기업에서 분석을 하건데 경유 성분 비중이 높게 나와서 이게 원유는 아니다. 물론 이제 경유도 원유의 일부분인데 우리가 아는 휘발유 성분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는데 짧게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도 셰일 석유 또 셰일 가스 얘기하는데 개발이 힘들었을 때는 그걸 못 꺼냈어요. 근데 그렇죠. 지금은 완전히 저렴한 비용에 가성비 있게 꺼내듯이 최근에 이런 액트지오의 발견도 그런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그 검은 액체, 검은 진주의 꿈이 사그러들었지만 그 이후에도 포항 석유 또 칠광구는 우리 국민들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탐사 실패가 2년이 지났는데도 당시 가수 정난이 씨란 분이 칠광구라는 노래를 발표해서 히트가 그야말로 됐습니다. 지금 이 배경음악으로 흘려드리는데 물론 그 노래가 뭐야 하는 세대도 있고 칠광구 하면 그렇지 칠광구가 있었지 이런 세대가 또 있어요. 저도 이 노래 그대로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각인이 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우리나라가 뭐 정말 부존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인력하고 교육으로만 뭐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와중에 만약에 이제 그 기름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또 이게 판이 바뀌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했고 칠광구가 관심을 모았고 가사도 저랬어요. 따라서 흑진주 빛을 입고 숨어 있는 곳. 그게 칠광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흑진주가 뭐겠습니까? 이제 그 원유를 얘기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었으나 결과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것이고 사실 이 칠광구라고 하면은 지금 원유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그 지역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떨어졌죠. 보시다시피 제주도 남쪽, 규슈의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한반도로 기준으로 보자면 남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일본에 좀 더 살짝 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그리고 그 해안 경계선을 기준을 어떤 것으로 잡았냐 하면은 대륙봉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대륙이 바다 밑으로 가면서도 그 연장선상에서 바다 밑에 묻혀 있는 대륙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그 대륙봉을 기준으로 하다가 이게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 기준이 좀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국가 간의 물리적인 그 중간선을 기준으로 하면서 사실상 1978년도에 50년 정도를 기한으로 해서 공동 개발을 하자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과 약속을 했는데 그게 다 됐죠 이제. 50년이 거의 다 왔습니다. 네. 28년이 되면 50년이 되게 되는 그러니까요. 것이거든요. 또 EEG 그러니까 배타적 경제수역 개념이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저 구역을
국가 간 영해 기준으로 나눠보게 되면 일본 쪽에 가장 많이 쏠려 있고 중국도 일부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 포션이 제일 적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개발 약속이 시한이 지나게 되면 아무래도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단독으로 개발하겠다라는 야심을 지금 숨기고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아, 그때 나왔어야 되는데. 7광구.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1998년입니다. 울산 앞바다에서 동해 가스전이 발견됐죠. 2021년까지 천연가스를 많이 생산해서 큰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산유국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아준 그런 시추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생산 시기는 2004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17년간 진행이 됐고요. 생산량도 4,500만 배럴 가스전입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럼요. 수입 대체 효과가 2조 7천억 원인데 98년입니다. 1998년에 울산 앞바다에서 역시 울산도 고래로 유명하죠. 자, 동해가스전 탐사 시추에 성공을 했고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 우리가 전 세계 95번째로 산유국에 진입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석유가 나와서 파는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경제적인 효과. 17년간 이것을 이제 가스전을 사용을 한 것인데 우리가 투자액은 1조 2천억이었는데 해수액은 2조 6천억 원이니까 두 배 두 넘네요. 배가 넘습니다. 네. 220% 해수액, 말 그대로 산유국이면서도 경제적 효과를 거둔 그런 가스전 시추 성공이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조 2천억 원 투자해서 2조 6천억 원을 벌어들였으니까 그렇죠. 투자로는 아주 대성공을 한 남아도 매우 남는 장사를 한 거죠. 네, 예. 그랬습니다.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안이 포함된 전력수급 기본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원전 생태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부활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문정부 때 탈원전 기조에 따라서 사실상 우리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망가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이제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생태계를 다시 복원하겠다라는 여러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우리 전기 기본 계획에 있어서도 원전을 다시금 다 건설하고 거기다 추가 3기까지 신설하는 이런 지금 방안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현재 원전이 26기가 가동 중인데 세울 3, 4, 5기, 신한울 3, 4, 5기가 건설 중에 있으므로 이것들이 이제 다 건설이 완료가 되게 되면 2038년까지는 원전 30기 체제가 되게 됩니다. 거기에다 3기를 추가로 지금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SMR이라고 하죠. 소형 모듈 원전까지도 1기가 2035년까지 활용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탈원전 폐기가 이제 정책으로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이런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원전을 수출하는 데도 상당한 기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럽에서 많은 원전 수주 효과 또 그것을 추후에 관리하는 것까지도 수출의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우리 수출 동력에 있어서 상당한 구실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할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기쁜 소식을 넘어서 좀 짜증나는 얘기 좀 하겠습니다. 북한의 이딴 오물풍선 공격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2018년에 체결했던 남북 군사 합의 모든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의 발표로 직접 들어보시죠. 도발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이고 현존하는 위협을 가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과 우리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9.19 군사합의의 효력은 전면 정지가 됐습니다. 자, 앞으로 어떤 일들이 가능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어떤 수단이든 동원해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그거는 이 문제를 초래한 것은 당연히 북한입니다. 2018년에 지난 정권에서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비무장지대뿐만 아니라 위협적인 상호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속적인 도발과 또 시도를 해오다가 지난해 11월 북한이 이미 합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 대응을 하지 않고 일부 효력을 정지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오물풍선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오물풍선에 쓰레기가 담겨 있다고 하지만 정작 화학무기나 이런 게 담겨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럼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 정부도 9.19 남북 군사합의를 체결 5년 8개월에 전면 정지를 하게 됩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도 이제 가능해지고요. 북한이 도발을 해야 할 경우에 즉, 강, 끝,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대응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대북 확성기 방송이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재개가 가능해지는데 특히나 이제 고정식도 있지만 이동식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 50여 대가 곧 재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준비 완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탈북민 단체도 잠시 중단했던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노래 USB들을 탐마 보낸다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북전단이라고 하는 것과 또 확성기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북한의 인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 과거에 그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김여정이 한마디 했다고 해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발령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김여정 하명법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랬죠. 탈북민 단체들이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다라는 기준에 의거해서 이제 판단이 나왔던 것인데 그래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대북전단 20만 장 여기에다가 지금 가장 영향력이 큰 가수 중에 한 명이죠. 임영웅의 노래를 담은 USB 5,000개를 보낼 것이다. 저건 저도 하나 받아보고 싶네요. 그런데 기존에도 이미 지난 3년 동안 이제 북한의 의약품 사정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타이레놀이라든지 비타민 C라든지 또는 뭐 마스크 그리고 1달러짜리 지폐 이런 것들을 담아서 이미 북한에 많이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오물 풍선으로 인해서 이에 맞대응하는 성격으로 김정은이 만약에 사과 같은 이런 구체적 조치를 하지 않게 된다면은 우리가 북한으로 가는 바람에 실려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것들 임영웅의 노래 USB 등을 포함해서 이것을 풍선에 실어서 보내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강력히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보신 대로 깨끗한 비닐이고요. 임영웅 USB에다가 지금은 아니지만 미국 달러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정말 저거 하나 주려고 하는 주민들이 많다 그래요. 물론 잡히면 큰일 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지구 광물 자원의 3분의 1이 묻혀 있는 떠오르는 젊은 대륙,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이제 우리 곁으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가 개막했는데요. 그에 앞서 릴레이 양자회담도 열렸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 모든 정상들과 별도로 릴레이 양자 회담을 갖고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양자 협력 증진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관광은 한국과 아프리카의 미래 동반자적 관계를 다지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This sector contributes to about 20% of our GDP. Furthermore, it now provides employment to some 30% of our labor force. 네, 윤 대통령의 정상회의 개회 사화 공식 개회에서는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죠. 이제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공식 개막한 건데 이미 일정은 사실상 시작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개별 정상회담은 시작됐고요. 바로 또 어제 공식 일정으로 48국 정상 및 대표당의 한영 만찬,
오늘이죠. 개회식, 정상회의, 친교 오찬, 또 공동 언론 발표인데 방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개사 발언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일은 정말 중요한 경제, 지구상의 광물 3분의 1이 매장되어 있는 아프리카의 한 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이게 이제 개최가 됩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게 아프리카 정상회의 그러면 다카르에서 열릴 것 같은데 또는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릴 것 그렇죠. 같은데 대한민국 서울에서 무려 아프리카 48개국을 모아놓고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모리타니아와 함께 공동으로 주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정말 언빌리어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국가 원수만 25명. 한국이 말 그대로 이제는 글로벌 사우스를 운집시키는 선진국으로 발전한 유일한 개도국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롤 모델이 바로 대한민국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정치적 이유로 불참한 7개 나라를 빼고는 거의 다 참석을 했고 예. 25명이 그냥 정상들이 온 겁니다. 정상들이 25명 모이기가 대단히 어렵죠. 그들은 2차 대전 이후에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유일한 나라 한국을 배우러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초 또 최대 규모 회의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서울 곳곳에 교통체증이 있을 것으로 예고가 됐는데 안내 문자가 미리 왔죠? 네, 저도 받았는데요. 사실상 이렇게 워낙 많은 그 정상급 그 참가자들이 있고 각국에서 그 수반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수십여 명 규모로 내한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께 사실 교통 편의를 또 제공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곳곳에 통제가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는 될 수 있으면은 외출하실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사라고 이제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특히 외교부 차원에서는 자동차 자율 2부제를 시행하고도 있습니다. 또 출근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혼잡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집중 배차를 오전 10시까지 1시간 연장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지금 뭐 댁에 계시다가 나오실 분들을 위해서 지금 서울 시내 어디가 막히고 어디가 좀 통제가 되나 네. 이런 거 좀 파악해 보시려면은 서울시의 교통정보센터 앱이 있습니다. 네. 서울 토피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네. 서울 TOPIS라는 앱을 다운받으시면 거기에서 상세한 내용을 또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TOPIS, 토피스 앱이니까 이용하고 계시지 않은 분은 이번 기회에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3일부터 들으신 대로 릴레이 양자회담을 가져왔습니다. 자, 1호 영업사원답게 아프리카의 그 많은 광물 자원 세일즈 외교에 초점을 맞췄죠?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반도체에 들어가고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그런 희귀한 광물들이 바로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는 곳이 아프리카 될 수 있을 텐데 이미 윤석열 대통령 지난 31일부터 양자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시에라리온 그리고 공휴일인 일요일에는 탄자니아, 네. 에티오피아 정상을 만났고요. 총 이 국가들 모든 국가들과 정상회담이 진행이 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맞춤형 협력 강화가 된다. 또 핵심 광물 협력 논의가 되고 있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엄청난 양의 이 광물이 아프리카에 있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통해서 에너지, 인프라, 핵심 광물, 농업 등 상호 호혜적인 이 맞춤형 협력을 강화하는 특히 이제 시에라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스 벨트, 쌀 농사에 대한 노하우가 매우 필요합니다. 그게 노예 수출항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집중적으로 또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니까 정말 감동의 물결입니다. 아프리카 정상들은 폐허를 딛고 번영한 한국과 협력을 확장하며 배우고 싶다라는 말을 뭐 정상들이 앞다투어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저희가 다루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 얘기를 하는 그런 정상들 대표들이 아주 많았다고 하죠. 자, 아프리카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 지구 광물 자원의 3분의 1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매장돼 있습니다. 아직도 모릅니다. 어느 정도가 있는지 종류도 아주 다양합니다. 대부분이 IT와 AI 제조에 필수적인 레어러스 그러니까 희귀
광물들이죠. 그렇죠.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신재생 에너지의 핵심 광물로 지목되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백금, 크롬, 인광석은 인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망간, 코발트, 흑연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실 점이 비중입니다. 전 세계 생산량의 백금 같은 경우는 77.2% 거의 다 나와요. 3분의 1을 남아공하고 짐바브웨에서 생산한다는 것이고요. 크롬은 거의 절반이네요. 그렇죠. 크롬과 코발트의 비중도 상당히 높습니다. 코발트 같은 경우는 콩고 민주공화국. 여기는 이제 콩고와는 다른 나라인데요. 그렇죠. 콩고 민주공화국과 마다가스카르에서 전 세계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런 생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이제 지금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라고 하는 것이 이런 산업적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전 세계 지구 광물의 3분의 1이 매장되어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개발할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 그렇죠. 라는 차원에서 이제 광물의 보고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고요.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이것을 이제 캐내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그것을 뭐 인력도 채용하고 설비도 투자하고 하게 되면은 현지에서의 생산성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좋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광물을 얻게 되지만 현지의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정말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추구되어야 마땅할 것이다라는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광물 수입 의존도가 뭐 거의 답니다. 뭐 나는 게 없으니까요. 다 사오는 거죠. 뭐 앞서서 뭐 석유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이 핵심 광물의 경우도 수입 의존도가 95%인데 우리가 지적하는 그 소위 아주 그 중요한 6대 광물이 있습니다. 리튬, 히토류, 코발트, 니켈, 또 백금. 이런 종류들을 포함해서 6대 광물의 60%를 중국 등 5대 국가에서만 그 수입하는 것입니다. 중국 비중이 또 특히 높아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어느 한 국가에만 의존을 할 경우에는 그 거래선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다변화 차원에서도 사실 아프리카와의 협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새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말씀대로입니다. 광물 자원이 이렇게 풍부한 아프리카에 중국은 자체 광물 자원도 많은데 30년이 넘게 아프리카에 공을 정말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로서는 긴장해야 할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경계 대상 1호 국가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34년째 새해 첫 방문지로 아프리카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아프리카부터 가요. 그렇습니다. 아프리카를 먼저 가는 것이 중국의 전략은 이겁니다. 물량 공세. 계속해서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패키지 딜로 돈을 갖기가 힘든 이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강물을 대규모로 장기간 동안 확보를 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돈 갖기 힘드시지 광물 주시면 그렇죠. 돼. 이런 얘기예요. 그 아프리카의 리튬 강산의 75%를 중국이 2030년까지 통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으니까 이건 상당히 중국 영향력이 거세질 수밖에 없는데 중국 공장이나 다름없죠. 그렇죠. 이 리튬이라 하면 2차 전지고 바로 전기 자동차의 연료의 또 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봐라 너무 중국 일변도다. 중국이 1대1로 아프리카를 장악하는 속도가 높다 보니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지난해입니다. 2022년 12월에 아프리카 49개국 정상을 다 미국으로 불러서 미국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열면서 어떻게 하냐. 미국은 아프리카에 모든 걸 걸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도 지금 늦지 않게 윤석열 대통령이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것이 중국처럼 마냥 물량 공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프리카가 잘 살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도와주겠다. 또 행정적으로도 지원해 주겠다. 이게 아프리카에 먹히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외교에 공을 들이기 시작한 건 이명박 정부 때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화가 참 많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1년에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하는 길에 나섰는데요. 당시에 방문했던 국가가 에티오피아하고 남아공, 콩고민주공화국 이렇게 3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프리카와 어떤 기계적인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방문을 했을 당시 특히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전 세계 6.25 참전 국가 가운데 한 군데로서 우리는 이제 혈맹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고
또 따라서 그 후손들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런 이제 감동과 스토리가 있는 외교 코드를 활용했다는 점이 이제 그렇죠. 눈에 띄는 것이고요. 또 아프리카 대표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국제 원조의 수혜국에서 공여국이 된 1호 국가입니다. 그렇죠. 유일한 국가이기도 하고요. 또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국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한국의 기적을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고 싶다라는 이런 열망을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이 한국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도 저런 발전을 좀 이뤄보자라는 것이 상당히 공감을 얻고 있고 따라서 2010년 G20 정상회담 때 뭐 그런 일화도 있었다 그래요. 이명박 대통령이 있는데 어떤 한 정상이 와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표시를 손을 하더라. 잡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 와중에도 어떤 그 국가 간의 뭐 공여나 원조를 주고받고 하는 와중에도 좀 뭐 자존심이 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까지를 배려하는 아주 섬세한 외교, 이에 대해서 감동을 표시한 이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본을 근거로 해서 오늘날의 또 아프리카 정상회담이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앞으로는 상호 호혜적으로 더 많은 발전을 이뤄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게 되는 것이죠. 네. 공식 만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정부가 우리의 전통 문화를 아프리카 대표들에게 그야말로 디테일하게 세세히 알리는데도 힘을 쏟은 흔적이 곳곳에 나타났습니다. 대기실을 꾸미는 것부터 시작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하나 굉장히 많이 섬세하게 신경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아프리카 대표단들이 이제 만찬장의 대기실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 문화를 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조선시대 화가, 이응록 화가의 병풍, 백자, 화병 이런 것들을 이제 배치해서 우리의 전통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섬세한 여러 가지 것들을 연출을 했다는 것이고 또 실제로 그 리셉션장에도 안성의 방자 유기를 이용한 그 화병에다가 네. 우리 꽃 또 아프리카 꽃 함께 이렇게 담았다는 거예요. 멋있었겠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만찬장으로 가는 그 통로에도 조선 왕실 행사의 그 미디어 월, 그 인천공항 같은 데 가보시게 있죠. 되면은 굉장히 그 사람들이 이동하는 그 수평으로 이동하는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게 되면 그 벽에 미디어 월이 있지 않습니까?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선 왕실 행차를 이용해서 그거를 구현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나하나조차도 우리 전통 문화를 좀 접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자, 만찬 공연도 매우 다양하고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장면들을 저희가 간추려 모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타악과 댄스 하면 아프리카죠. 특히 20인조 퍼포먼스 합창단이 부른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주제가가 아프리카 대표단들을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우리 K컬처에 흠뻑 적셔들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말 그대로 뭐 BTS나 블랙핑크나 세븐틴이나 뉴진스도 좋아하지만 정말 우리 전통 문화에 감탄이 쏟아졌습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주제가인 와카와카 대단한 곡이죠. 이 대표단이 또 감동이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연출될 정도였고 또 K-팝 댄스팀 또 부채춤을 활용한 공연 우리 아까 나왔죠. 예. 부채춤 대단한데 또 세계 태권도 연맹 시범단의 공연 칼군무 칼각 아닙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남아공 뭐 세네갈 뭐 등등 네. 한국 전통 성악 김영기 명인의 또 공연도 있었고 남사당 사당 놀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또 아프리카의 타악도 함께 이제 매칭되는 그런 공연으로 콜라보 공연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게 참 오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만찬 메뉴도 우리나라와 아프리카와의 조화를 세심하게 고려했는데요.
이름을 이 음식에 붙이는 데서부터 신경을 많이 썼다고요? 그렇습니다. 정상회의의 만찬 메뉴를 하나하나 이름을 문학적으로 붙인 데다가 거기다 또 의미까지 담았어요. 황금 모래밭이라고 하는 것은 식전에 있던 그 먹거리인데 아프리카에는 우리 이제 고구마와 흡사한 카사바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카사바 칩에다가 우리 연근, 자색 고구마 칩, 김, 부각 이런 것들을 얹어서 서로 조화롭게 하면서 또 의미를 담고 이름이 아주 멋지네요. 4개의 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강과 아프리카에 유명한 4대 강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이제 형상화한 요리 이런 것들을 선보였고요. 후식 역시도 꿈꾸는 대륙, 꿈꾸는 대륙이라면 역시 아프리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의미를 담고 또 그 내용물에도 찰옥수수나 호랑이콩, 밤 이런 것들을 담아서 또 이름 붙이기를 고원의 여명이다. 라이언 킹 생각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예술적인 요리를 만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음식을 먹는 거 못지않게 저런 어떤 문화에 대한 이해와 배려에 아프리카 대표단이 아주 감동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끝으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 아프리카 관광 포럼을 열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한국과 아프리카의 관광 연계를 특히 강조했죠. 그렇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게 한국으로 관광 오고 싶어하는 아프리카의 국민들도 많겠지만 우리도 정말 아프리카 그러면 그 천혜의 자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광 포럼이 개최가 됐는데 모리셔스 대통령도 참석을 했고요. 공동 개최자였죠. 예. 유인촌 장관은 관광이 한 아프리카의 미래 동반자 관계의 교두보가 될 거라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모리셔스는요. 요새 그 아프리카에 가성비 높고 아주 활동적 액티비티가 많은 신혼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그 대통령의 개회사까지 전해드리느라고 시간이 좀 길어졌네요. 김현주 평론가,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요일 생방송 정책의 이슈는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이 방송은 KTV 유튜브로는 언제든지, 재방송은 내일 오전 6시부터니까 역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